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총선 상황,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영주 전 의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총선 사전 투표는 모두 끝났고 이제 본투표까지는 이틀 남았습니다. 여야 대표 모두 오늘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공략에 나섰는데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200석을 가지고 뭘 할 것 같습니까? 200석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200명은 지난 4년간의 200명이 아니에요. 이재명과 조국에 아첨하는 사람들만 100% 채워넣은 신위대 같은 200명입니다. 역사적인 장면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권이 200석을 갖게 되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스스로 자기 죄를 사면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2조 심판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200석의 위험을 강조하다가 조금 무리한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남발하는 것 아니냐, 사익에 남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그런 마당에 아무리 개헌을 한다고 해서 국회가 그런 사면권을 갖는 것을 개헌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네. 비판 여론이 거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200석의 위험을 강조하는 화법으로 쓴 거고, 나머지 대통령 탄핵,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탄핵 소추를 진행을 해서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로 몰아내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가능한 시나리오고, 또 하나는 이른바 개헌 있지 않습니까? 네. 개헌이 이제 국회의 3분의 2를 통과를 하고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국회에서 개헌을 통과시키는 것을 논의하게 되는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 그리고 어떠한 야당의 입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사전 투표율이 32% 되면 전체 예를 들어서 본 그 투표율이 70%라 할 때 사전 투표에서 거의 40% 가까이 투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 투표가 남아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절실을 하니까 본 투표에 우리를 밀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왜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 50여 곳 이상의 초박빙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부분적으로는 조금 국민의힘이 열세라 하더라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 우리가 거의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본인들 스스로가 200석 얘기를 합니까? 최소한 200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배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밝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공표도 안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저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거의 근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솔직히 제 입으로 말을 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양문석, 김준영 사태로 인해서 초박빙 지역이 뭐 본인 스스로가 얘기할 수도 거의 뭐 우리한테 더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실제로 오히려 200석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가고 싶은 사람도 에이 안 되나 보다. 더 오히려 보수층이 결집하기보다는 투표장에 안 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왜 저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 하고 조희진 의원을 비롯해서 뭐 나경원 의원 업소 작전을 할지, 물론 더 잘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렇게 편하게 우리가 거의 민주당에 비해서 뭐 배 이상, 배 가까이 지고 있다는 표를 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중진 후보들도 잇따라 읍소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후보, 악법 날치기 통과에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이다. 윤상현 후보는 4년간 야권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방탄, 발목 잡기, 막말 일관한 국회 연장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나경원 후보는 야권이 200석을 한다면 식물 정부를 넘어서 탄핵을 운운하는 국회가 그야말로 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한 회초리 달게 받겠지만 회초리가 쇠 몽둥이가 돼서 소를 쓰러뜨리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개헌과 탄핵의 저지선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당이 지금 계속해서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앞서 두 분께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직접 이렇게 200석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선만은 좀 지켜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총선 위기론이 닥칠 때는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원로나 선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2조 심판론이라든가 야당 심판론보다 국민들의 마음에 더 와닿을 수 있는 이 전략이 읍소, 호소, 잘못한 것이 있다,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아무리 회초리를 때리더라도 200석이 넘게 되면 국가적 대혼란, 1988년 민주화 이래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 국가적 대혼란. 이런 식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신뢰에서도 이것이 증명이 돼요. 자, 2004년 총선 때 당시에 이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강행을 해서 완전히 이제 이 한나라당은 50석 내지 60석으로 폭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근혜, 당시에 이제 박다르크로 불렸죠. 박근혜 대표가 선거를 지휘를 하면서 완전히 지금의 읍소 반성 호소 작전으로 나갔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다.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으니까 그래도 100석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나라가 대혼란에 빠지지 않느냐. 적어도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이 야당에게 100석 이상을 줘야 된다고 해서 당시에 121석으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호소 작전이 역사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사례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상황도 그러하고 국민들에게 지금 이제 한 2, 3일 남았는데 가장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것을 호소하는 것은 야당이 200석을 얻으면 나라가 국회가 대난장판이 된다. 이런 호소여야 될 겁니다. 네. 앞서서 2004년 총선 사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번에도 지금 중진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읍소 전략 이번에도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 작용을 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4년 전에 이 국민의힘이 103석밖에 얻지 못했던 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대단히 이상한 선거였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죠. 자, 그때는 이제 코로나라는 아주 절대적인 변수가 있었고 문재인 정권이 이제 헬기에서 돈을 뿌리듯이 이런 살포 전략을 했었고 그래서 조국 사태라고 하는 이슈도 다 묻혀버렸는데 자,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요. 고물가가 있지만 코로나만큼 치명적이지 아니하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후에 다루겠습니다만은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4년 전에 비해서 200만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32%로 거의 3분의 1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 이것도 또 토론하겠지만 저런 높은 투표율이 이 젊은 세대 또는 야당에게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호소작전, 읍소작전, 200석 국가 대혼란 위기론 이런 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위기론, 읍소 전략 상당히 설득력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위기론도 있고 뭐 읍소 작전도 해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도 200석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굳이 뭐 악의 눈물 그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과잉 대응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범야권은 어디까지 치느냐, 소위 뭐 개혁신당까지를 야권으로 칠 네. 경우에는 그러면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수 빼고 다 야권으로 본다라면 그거야 이제 뭐 101석이 되면 200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만큼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지경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 공천 엉망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뭐 지금 뭐 대파 사건 있습니다마는 뭐
저 호주 대사 사건 전부 다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을 전부 다 어떤 야권 전체를 뭐 부도덕하게 본다든지 범죄 집단으로 본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사실은 선거 전략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는 정권 시판론이 먹힌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파 가격에 대한 논란은 국민들이 정말 우리 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대통령의 길을 막고 있거나 소통이 안 되구나 하는 걸 느끼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저런 주장을 하고 업소를 해도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많이 돌아서 있고 정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중진들이 잇따라 읍소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충청 지역 유세에서 접전 지역 상당수에서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저는 역할 분단론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언급하신 그 이 중진들, 네. 이런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이제 위기론, 200석 이 혼란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너무 그런 것만 강조하다 보면 패배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지 세력이.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지지 세력에게 그런 패배주의를 불식시키고, 자, 우리가 그래도 지금 상당히 회복을 해서 희망의 전선을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면 우리가 이제 뭐 130석, 140석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얘기. 그리고 이제 특히 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불경의 유권자들, 보수 지지자들에게 그런 지역이라든가 한강 벨트, 반도체 벨트 이런 데서 상당 부분 이제 박빙 열세에서 박빙 우세로 바뀌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투표를 하면, 그래서 자, 2 내지 3%만 더 득표를 올리게 되면 이 접촉 지역에서 절반만 국민의힘이 얻어도 현재 계산상으로는 120석, 130석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양면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봐도 사실은 표리 부동한 얘기잖아요. 모순적인 얘기잖아요. 200석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지금 50석 가까운 어떤 접전 지역이 골든크로스가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저쪽이 200석까지 간다.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정부와 이 여당은 결과적으로 R&D 예산에서 드러났듯이 뭐 예산을 건전화시킨다고 확 없앴다가 또 갑자기 저항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올렸다가 실제로 일관성도 없고 누가 모순적입니까? 누가 이중적입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뭐 죄송한 말이지만 국민의힘 쪽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인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준성 또 혹은 일정 정도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얘기하듯이 더 깨끗하고 더 올바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런 부분들이 일관적인 일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좀 듣고 오시겠습니다. 시작에서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책임을 묻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상을 주고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게 해야 우리의 대리인 일꾼들이 주민을 위해 충직하게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 과반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국회 과반을 지키도록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악어의 눈물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이것이 여당의 읍소 작전에 속아서는 안 된다.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있는 그대로 거의 뭐 저희들이 200석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민주당과 달리 다른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탄핵 그런 부분과 맞불려서
오히려 많은 보수 지지층의 말하면 결집을 하는 네. 어떤 역대응의 그 덫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톤 다운을 많이 시키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도 강남 지역을 돌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약하게 정책 기조를 바꾸는 형태로 순화시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과반은 솔직히 좀 넘는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조가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200석 범야권 200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과반 의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좀 전에 그제 일관성의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이것은 일관성보다는 어떤 선거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왜냐? 야당인 민주당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180석,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나 이제 이 전 야권 연합까지 전부 다 합쳐서 200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선대위원장으로 나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나라 국민의힘식의 읍소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떤 이 자신론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에게 투표를 해줘야 우리가 150석을 간신히 넘길 수 있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민주당식의 선거 전략이지 양 팀 모두 다 어떤 일관성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앞서 이 대표가 동작에서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런 발언하신 것 듣고 오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류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 동작을 벌써 7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재판을 갔다 오는 길에 들으기도 하고 벌써 7번째 동작을 해 방문을 했고 여기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 동작을에 공을 들이는 배경은 뭐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한강벨트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그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성동이라든지 광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박빙 지역이긴 하지만 박빙 열세보다는 박빙 우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박빙 열세가 되는 지역이 동작 지역이고 초접전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경원 후보마저도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거의 한강벨트의 완전한 승리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유상현 후보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도 있는 거고 네. 또 중앙대학교를 나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내가 말하자면 이 지역의 대학을 나온 출신인데 좀 여기 구민들도 좀 나를 봐서라도 꼭 당선시켜달라. 뭐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 동작을 해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한강벨트에서 좀 완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전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1타 3피에 지금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한강벨트 11곳 중에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낙관하는 한 곳이 동작을 나경원 후보의 지역인데 이 지역마저 이제 만약에 박빙 이런 것으로 분류되게 되면 국민의힘은 대단히 서울 선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나경원 후보와 싸우는 류삼영 이 경찰 출신의 후보가 지금 윤석열 정권과 대항을 해서 많은 논란과 이 화제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검찰 출신 인물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전라북도 전주죠. 전주에 공천을 한 사람이 검찰 출신의 반윤석열 투사고 경찰 출신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류사명 후보입니다. 과거에 이제 경찰 개혁 파동 때 이 저항 모임 집회를 주도했던 총경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반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또 불을 붙이겠다는 전략이고 세 번째는 제가 판단할 때는 나경원 후보에 대한 공격입니다.
제가 이제 입에 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무슨 나경원 의원을 이제 아베 신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약간의 그 비하성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세력들이 중심적으로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경원 후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를 노리는 1타 3피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투표까지는 이틀 남았고 내일은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달 28일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0시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내일 마지막 유세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재판에 참석한 뒤에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공식 선거운 날 첫날에도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을 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청계광장, 이재명 대표는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 장소지로 이곳을 결정한 배경 어떤 의미를 담았다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한결같죠.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자신들이 끝까지 주장을 해야 되는 정권 심판론을 불붙이고 마지막까지 강조하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다. 네. 이런 식의 포석이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용산의 권영세 후보와 그리고 용산구청장 출신의 상대 후보 간의 지금 현재 이 상당한 초박빙 지역으로 용산이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서 용산은 지난 4년 선거에서 강남의 7개 선거구 빼고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유일하게 승리한 용산 이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도 뒤집게 된다면 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승리를 선전할 수 있는 곳이죠. 자, 그리고 청계광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선택을 했는데 자, 일단은 현실적으로 그날 오후 저녁에 인파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파를 상대할 수 있고 그리고 청계천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 정권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을 무너뜨리고 540만 표 차이로 정권을 탈환해 왔던 가장 중요한 업적이 청계천이다. 그리고 청계천 청계광장은 종로, 중구, 성동구 이 용산구 시내 중심가의 서울의 가장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해서 서울에 일단 이 불길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 네, 마지막 선거운동지로 한동훈 위원장은 청계광장, 이재명 대표는 용산역 앞 광장을 선택한 배경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총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게 용산이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하나 좀 수정해야 될 게 이 민주당 후보가 구청장 출신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했던 리턴 매치를 하는 당협위원장이고요. 그렇고 실제로 이제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해서 이태원이라고 하는 공간도 용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리벤지 매치에 있어서 이번에는 강 후보가 좀 우리 권 장관님을 이기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용산역은 또 호남선이 출발하는 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고 또 초미일관하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처음과 끝을 같이 해서 우리가 어떤 이번 총선의 처음과 끝 똑같이 윤석열 심판의 선거로서 치러왔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마 내일 모레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승리가 예상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구청장 출신이 아니라 서울시 부시장 출신. 네, 맞습니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 네. 용산에서는 강태웅 후보 그리고 권영세 후보가 지금 맞붙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제 총선까지 남은 변수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율이 변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잠시 언급해 주신 대로 이번 총선의 사전 투표율 31.28%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도에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역대 총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입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과연 여야 어느 당에 유리한 것이냐 이것을 놓고서는 여야 각자의 해석이 다릅니다. 모두 아전 인수격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화답한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의원님 이번에 높은 사전투표율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뭐 정말로 역대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사전투표를 하셨고요. 또 여야 모두가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또 일부 아직도 보수층 또 고연령층에서는 사전투표를 좀 꺼림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라 이런 보수 지지층의 투표율은 좀 낮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전라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네. 그러나 그것은 지난번 총선에도 그랬었거든요. 사전투표에서 호남에서 굉장히 높았고 지난번은 재미있게도 그것이 본투표에서 다시 영남에서 거의 화들짝 놀라서 투표율을 제고되는 형태가 있어서 사실은 사전 예측 제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전체 유권자 투표할 걸 전제로 했을 때 70% 수준 했을 때 40%가 넘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본투표만 갖고 있는 예측조사가 얼마나 맞을 것인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겠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20대 중도층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특히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바뀌었냐. 또 혹은 이번 선거부터는 50대 이상이 전체 50% 정도의 유권자 포션이 되기 때문에 고령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지난번 총선만 하더라도 진보 쪽은 사전투표, 보수 쪽은 본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거의 그 구분이 없어질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단지 우리한테 이롭다, 누구한테 이롭다라고 하는 해석 자체는 좀 아직은 무리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이 높았던 사전투표율이 어느 당에 유리한 것인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년 전에는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봉을 해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긴 곳이 많았어요. 4년 전에는 분명히 사전투표가 이 젊은 세대가 더 많이 투표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민주당 야당에게 유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상황이 변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대 이상이 4년 전에 비해서 200만 명이나 늘어서 5%나 증가했어요. 5%포인트나. 자, 60대 이상은 어쨌거나 그래도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을 할 때, 자, 그리고 이 40대, 50대들은 50대까지도 지금은 완전히 조국 혁신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40대, 50대가 될 정도로 50대가 거의 지금 친민주당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30들은 여론조사에 나오는 어떤 정당 지지도를 보면 2030은 거의 5대 5입니다. 거의. 자, 그러면 2030이 많이 투표한 것은 어느 쪽에 유리한지 영향이 없을 것이고 과연 많이 투표한 저 사전 투표율이 60대 이상이 더 나가느냐 아니면 40대, 50대가 더 나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는 네. 없죠.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영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른바 호고영저 현상은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반복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좀 주목되는 지점은 여야가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는 한강 벨트의 사전투표율이 서울 평균 투표율 그리고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도 높았다는 점입니다. 여야가 최대 격전지로 꼽고 있는 한강 벨트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점, 이 점은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역시 이번 선거가 4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과열되고 사람들의 관심과 열정이 크다. 투표율이 잘하면 70%도 넘을 수 있어요. 70%도.
총선 투표율로서는 거의 대선 투표율의 7%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열기를 반증을 하는 하여튼 이번 총선에 엄청난 격전의 열기를 반영을 하는 것이고 사전 투표율에서 호남, 전남, 신안, 호남이 상당 격차로 앞서간 것은 4년 전의 선거에서도 사전 투표일 때 호남이 TK 영남 지역보다 이 정도 비슷한 격차로 앞섰습니다. 네. 사전 투표에서.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호남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열정도가 높아요. 네, 그리고 흔히들 호남 유권자들이 많이 전략적 투표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본 투표에서는 거의 투표율이 다 비슷해집니다. 거의. 사전 투표에서는 10여 %포인트 차이로 이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됐지만 본 투표에서는 4년 전에 보면 최대 격차가 벌어진 것이 지역별로 5%포인트밖에 안 돼요. 네. 네? 그것도 일부 지역에서. 예를 들면 서울, 경북, 호남, 충청, 경기 이런 메인 지역의 투표율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2 내지 3% 정도 차이. 본 투표에서는. 그래서 사전 투표의 지역적 차이는 별로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 네, 지역적 차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총선 당시에 최종 투표율이 66.2%였습니다. 그럼 이번 총 투표율은 그때보다는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많이 높죠.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70%를 돌파할 네. 것인 7%. 사전 투표율은 벌써 5% 넘게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66에다 5를 더하면 71인데 과연 그 정도까지 갈 것이냐. 70%를 넘지 못는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69, 이거는 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70%가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사전 투표율의 지역별 특히나 한강벨트의 높은 사전 투표율의 의미 그리고 총 투표율은 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도 듣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한강벨트 자체가 굉장히 초접전 지역이다라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동도 그렇고 광진도 그렇고 성동, 중성동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하나하나 이렇게 쉽게 일방적으로 이기는 데가 없습니다. 동작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지역구는 아니지만 또 비례대표 정당들이 상당히 어떤 그 견인해 내는 오히려 소위 비조 지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비례대표를 상당히 많은 정당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체 포션이 적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는 그런 투표를 하기 위해서라도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많은 부분들은 3%가 안 되는 비례정당이 많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들다 보니까 총합이 늘어졌다, 커졌다는 거 보고 부분적으로 개혁신당도 나온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화가 되다 보니까 또 총격돌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사전투표가 누구 일방한테 유리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투표율은 좀 얼마나 되리라고 보십니까? 투표율은 저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전체 해외 재국민 투표가 수량은 얼마 안 됩니다. 10만 표도 안 되지만 68%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 건 아까 인터뷰를 보니까 6시간 차 타고 가서 할 정도로 하면 이번 총선에 대한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재동포들의 열기도 뜨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71, 2%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사전 투표 조작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 서울 은평구 선관위의 CCTV 영상이 퍼졌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 봉인을 해제하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모습을 두고 일각에서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정상적인 선거 절차라고 해명을 했는데 일단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선거 조작설, 지난 총선 때도 선거 조작설, 부정투표설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도 다시 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사전투표 조작설 저런 것들은 근거도 없고 상식적이지 않고 저는 우파나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 저런 일단은 저기 은평구 선관위 저 문제는 국민의힘 추천 이 참관인도 같이 갔었고 네. 동행을 했었고 그리고 저런 무슨 투표수를 늘리기 위해서 봉인지를 뜯고 이상한 거를 집어넣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이 주장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런 어떤 부정선거나 저런 것이 실행이 되려면 수십 명 정도가 관여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럼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왜 저런 거를 하겠습니까? 왜?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들키면 수년간의 징역형을 살아야 되고, 그 설사 동료가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자 폭로로 고발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수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돼요. 어떤 이유로 누가 선관위 직원이 왜 부정선거를 하겠습니까? 왜? 그리고 4년 전에 부정선거도 부정선거였다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부정선거였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거 그대로 놔뒀겠어요? 조국 사태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하고 싸웠던 사람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26건의 선거소송, 부정선거 이런 거 관련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전부 다 126건 문제없다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상식으로 자꾸 저런 식으로 부정선거 주장을 하게 되면 한 표도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상식을 가진 2030 젊은 세대들에게 보수가 이상한 주장을 한다. 자꾸.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고 이거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거도 없고 상식도 없고 보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보수가 능력이 제일 장점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런 조작설은 선관위의 설명을 제발 믿고 4년 전에도 126건이나 다 대법이 규명을 했으니까 다시는 저런 조작설을 거론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거도 없고 국민의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거는 간단한 일입니다. 저것은 관외 투표를 모아서 좀 늦게 도착한 것을 모든 정당 관계인들과 함께 CCTV 속에서 열고 한 것이기 네.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전투표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관내 선거는 봉투가 없어요. 그냥 바로 종이를 넣습니다. 관내 선거는 봉투 안에 있습니다. 네. 만약 저걸 조작하려면 봉투를 다 뜯어서 자기 편으로 끼워 넣고 그런 과정,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모든 정당 관계인들이 입회하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저런 것까지를 그야말로 정말로 황교안 총리께서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보시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주 만에 반등을 해서 37.3%로 나타났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담긴 민심 위원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래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두 가지 중요한 변수, 양문석 부동산 파동이라든가 김준혁 막말 파동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의료 분쟁이 극적으로 선거 전에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단 의료계가 총선 이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일단 소통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의료계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 총선 이후의 기자회견이 중심 줄기는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지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그거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소통을 열어놓은 것이 효과가 100은 아니더라도 50 정도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국정 지지율에 반영이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대통령 취임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만은 35대 60, 긍정 35, 부정 60이라고 하는 이 큰 프레임이 선거 때까지 바뀌지 않았다. 이것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정권 심판론을 사실 떠받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인기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는 1%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눈여겨볼 것은 TK 지역과 PK 지역이 더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TK 지역은 4.9%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0.3 거의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핵심 지지층들이 턱걸이를 하고 있고요. PK 지역은 2.8%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0.7%. 지금 낙동강 벨트가 흔들리는 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지역이 사전투표가 좀 적고 본투표를 예상하는데 네. 과연 그 결과가 희망적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까지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문제,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수도권 10석까지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이 논란이 민주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문석 후보 그리고 김준혁 후보의 논란이 수도권 판세, 특히나 민주당 판세에 미칠 영향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미칠 영향은 적은 것 같아요. 김준혁 후보도 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자기 지역 내에서 이 파동이 큰 어떤 지지율의 하락으로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양문석 후보 또한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현재 당이 이렇게 버티는 것을 제가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수도권의 젊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말하자면 비호감으로 나타나고 또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아마 비례대표의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지 지역구 선택에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그것은 의문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주도를 했던 선거에서 김용민 막말 파동으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아주 큰 이 손해를 봤습니다. 김용민 후보 자체도 떨어졌고, 자 그런 아픈 추억이 있는 민주당이 왜 이번에는 양문석, 김준혁 후보를 감싸고 돌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0년 전에 그런 추억이 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준혁 후보의 막말들은 역사학자로서 조금 많이 오바를 하고 과한 표현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김환란 총장 이 관련 파동이라든가 이 위안부 관련 이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반일 캠페인과 연결돼 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반일 캠페인이라는 코드를 건드리면 민주당에게 절대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김준혁 후보의 발언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양문석 후보의 그 사건은 문제가 이제 많고 이 선관위에서도 또 오늘 이 수사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신고를 해서 10억이나 싸게 신고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양문석 후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다주택자도 아니고 아파트나 땅이나 토지를 투기를 해서 큰 돈을 번 사람도 아니고 그저 아파트 한 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저런 하자와 실수와 잘못과 관련된 것이니까 큰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그것이 수도권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과연 얼마나 되는 득표를 할 것이냐, 과연 몇 석이나 가져갈 것이냐, 여기를 놓고서도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화제는 조국 신당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지금 여론조사에서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선 10%를 얻으면 비례대표가 8석이에요. 그런데 15% 정도 얻으면 비례대표가 12 내지 13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는 뭐 15%가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앞선 것도 나왔잖아요. 30%짜리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가. 그래서 처음에 거론이 됐던 뭐 10석이라든가 뭐 12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더 많은 숫자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 네 가지 유형 잠깐 말씀드려도 돼요? 네, 짧게. 짧게. 네. 첫째는 조국 사태 처음 터졌을 때부터 조국 정경심 수호 지포에 나갔던 수많은 인파들, 강성 이른바 조국 지지자들. 두 번째는 조국이 잘못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사법적으로 너무 많은 어떤 이걸 당했다 해서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조국이 잘못하는 것도 알고 이 혁신당도 문제가 있지만 조국 신당을 찍어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견제하려는 일종의 도구로 삼겠다. 네 번째는 요새 많은 이 유권자들이 빠지고 있는 정치는 일단 재밌어야 된다. 코미디 같은 요소도 있고 재밌어야 된다고 하는데 조국 당을 보면 뭐 하여튼 이 인물 저 인물 뭐 이렇게 하여튼 관심을 끄는 뭐 재미있는 예능적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저는 네 가지 유형으로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한 12석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지지율만큼 그대로 조국 혁신당이 표를 다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김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성인 남녀 2027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조국 혁신당 30.2%를 답변한 여론조사 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조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영주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